그날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중환자실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단지 숨만 아주 조용히 쉬고 있을 뿐이었죠.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망설임 없이 던졌던 그 믿음이 우리 부부의 전 재산과 노후, 그리고 한 사람의 생명까지 걸려 있는 것이었음을요. 무너진 건 사업이 아니라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단 한 문장, 단 한 사람의 제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지혜의 흐름 희진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당신의 따뜻한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장인어른, 요즘은 실버케어 창업이 정말 뜨고 있어요. 정부 지원도 넉넉하고 AI 시스템까지 들어와서 더 효율적이에요. 요즘 같은 시대엔 은퇴자금 굴리기엔 이만한 게 없습니다. 그 말은 마치 오래된 문을 여는 열쇠처럼 낡아 있던 제 마음 한구석을 건드렸습니다. 나이 들어 삶의 방향을 다시 그리는 일은 생각보다 더 조심스러웠지만 그 순간엔 그럴싸하게 들렸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죠. 운영은 아버님이 맡아주시면 되고요. 전 회사 계속 다닐 거라서요. 그 말이 얼마나 무책임한 약속이었는지 그땐 몰랐습니다. 말은 번드르르했습니다. 정장을 입고 앉은 사위 민기의 말투에는 어디선가 배워온 듯한 확신이 담겨 있었고 저는 그 자신감이 믿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저는 조심스레 아내 선영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거실 조명이 어슴푸레한 가운데 식탁에 마주 앉아 찌개를 앞에 두고 있던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가만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미묘한 주저함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나야 괜찮아. 그 한마디는 마치 믿고 따를게라는 무언의 약속처럼 들렸고 저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가족이니까. 그래도 딸 부부니까 믿어도 괜찮겠지. 하지만 그때 품었던 그 안이란 믿음이 우리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명의로 들었던 퇴직연금 2억 5천만 원, 그리고 그 집 30년을 살아온 그곳을 담보로 받은 대출 6억.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전부요. 마치 돌아올 길을 남기지 않겠다는 듯이. 지금의 저희 부부는 경기도 안산의 한반지하 새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채 하루 해가 닿는 시간도 짧고 창문 밖으로는 벽돌 담장이 전부인 그 공간이 우리 삶의 마지막 여백이 되었습니다. 실버케어 센터라는 이름을 내건 요양원은 문을 닫은 지 오래고 사위는 언제부턴가 연락이 끊긴 채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으신가요? 가족이니까라는 말 하나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요? 그렇다면 제발 저희 같은 후회는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 고백입니다. 한 번의 믿음이 어떻게 한 가정을 무너뜨렸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봄이 오기 전이었습니다. 요양원 자리를 알아보러 다닐 때만 해도 마음 한켠이 설렜습니다. 오랜만에 아내와 나란히 거리를 걷고 햇살 좋은 오후에 작은 부지를 둘러보던 그 날들에는 희망이라는 단어가 어울렸습니다. 선영은 젊은 시절 병원에서 조무사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일이 무척 힘들었다면서도 환자를 돌보는 일이 주는 보람은 잊을 수 없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 나이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따뜻한 밥 한 끼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래서 어르신들께 그걸 해드리고 싶어요. 그녀의 그 말이 제 가슴을 건드렸습니다. 그래, 함께 해볼 만하겠다. 단순히 수익을 바라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건넬 수 있는 일이라면 도전해볼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두려움이 없던 건 아닙니다. 저도 아내도 사업이 처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이 어쩌면 그 불안함을 지우는 만능 열쇠처럼 느껴졌습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함께 꾸리는 일이었고 자금도 경험도 심지어 사업 계획서조차 빈약했지만 우리는 서로를 믿기로 했습니다.
가구는 비싸지 않아도 튼튼한 걸로 골랐고 방마다 볕이 잘 드는 방향으로 커튼을 달았습니다. 아내는 작은 마당 한켠에 텃밭을 일구기 시작했죠. 호미 하나 들고 상추며 고구마 씨앗을 심는 손길이 그 어느 때보다 생기가 있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선영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 고구마로 어르신들 간식 만들어 드리면 참 좋겠어요. 직접 캔 걸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찡했습니다. 이 사람은 단지 요양원을 운영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을 돌보고 정성을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우리 인생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착각 속에 하루하루를 덧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알 수 있었다. 이제야 이 사람이 정말 이 일을 자기 일처럼 품기 시작했구나. 단순히 운영이나 수익이 아닌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한낮 햇살 아래서 구부린 허리로 흙을 일구며 웃던 아내의 모습은 지금도 내 눈에 또렷이 남아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알 수 없는 확신에 사로잡혔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뭐든 잘 될 것만 같다는 근거 없는 낙관이었지만 그건 마치 오랜 어둠 끝에 처음 맞이한 햇살 같았다. 가끔은 둘이서 조용한 식당에 앉아 김밥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했다. 여보, 나중에 잘 되면 2층 고쳐서 우리 살자. 우리도 나이 들면 여기 들어오면 되겠네. 어르신들하고 같이 살면 외롭지도 않을 테고. 그 말들 속에는 장밋빛 미래가 그려져 있었다. 그 시절엔 돈보다 웃음이 많았고 걱정보다 하루의 분주함이 고마웠다. 이 일을 진심으로 잘하고 있다는 믿음, 그건 아마 우리 부부가 가졌던 마지막 낙관이었을지도 모른다. 사위 민기는 든든하다고 했고 입소 상담도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다. 아내는 새벽 5시면 눈을 떴다. 살을 씻고 불을 올리며 밥을 짓고 이불 하나하나 걷어 햇볕에 말렸다. 하루가 너무 짧을 만큼 바빴지만 그녀는 늘 웃는 얼굴이었다. 그 웃음은 지친 몸을 덮어주는 담요 같았다. 입소자 중엔 유난히 따뜻하게 인사하던 할머니가 있었다. 그분은 식사 후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 잘 먹었어요, 원장님. 그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은 울컥했다. 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누군가에겐 진짜 위로가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더 열심히 살았다. 아내는 국도 하루에 2가지씩 끓였다. 입이 약한 어르신을 위해 된장국은 짜지 않게, 물은 감자국은 부드럽게. 정성스러운 손끝이 반찬 하나에도 살아있었고 그것에 감사 전화를 걸어오는 가족들도 있었다. 어느 날엔 감자 한 박스를 보내주기도 했는데 아내는 아이처럼 기뻐했다. 저녁이면 우리는 식당에 나란히 앉아 하루를 돌아보았다. 여보, 오늘은 어르신들이 김치를 정말 잘 드셨어요. 입맛 돌아오셨대요. 그 작은 일이 그렇게 기쁠 수 있는 날들이었다. 그땐 정말 몰랐다. 그 평온한 날들이 그렇게 빠르게 무너질 줄은. 언제부터였을까? 무언가 어긋나고 있다는 느낌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가왔다. 입소문의 전화는 점점 줄었고 기존 계약을 연장하던 분들마저 하나둘 짐을 싸기 시작했다. 요즘 근처에 AI 간병 로봇 들어간 요양원이 생겼대요. 코로나 이후로 요양시설이 너무 많아졌어요. 동네 어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에 나는 귓등으로 넘겼지만 아내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친 아내가 조용히 말했다. 여보, 요즘 이상하지 않아요? 입소도 없고 계시던 분들도 다 나가시고. 민기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면 안 될까? 나는 민기에게 연락했다. 그의 대답은 여느 때처럼 애매했다. 요즘은 다 그래요.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정부 지원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말끝은 흐려졌고 며칠 뒤부터는 아예 연락이 닿지 않았다. 주말마다 내려와 장부를 정리하던 그는 바쁘다며 슬그머니 발길을 끊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점점 무게로 바뀌기 시작했다. 사위 민기는 어느 순간부터 주말에도 얼굴을 보이지 않기 시작했다.
처음엔 출장 때문이라며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남겼다. 장부 정리는 원격으로도 된다며 그마저도 점차 흐려져 갔다. 전화 한 통, 메시지 하나, 아무것도 없이. 시간이 갈수록 요양원의 숨통도 서서히 조여들었다. 직원들 급여는 한 달, 두 달 연체되었고 눈을 피하며 출근하던 간병사들의 표정엔 이미 지침이 묻어 있었다. 이번 달도 외상인가요? 재료 납품하던 업체 직원이 조심스레 묻던 말은 결국 딱딱한 문장으로 바뀌었다. 이번 주 안에 미납 정리 안 되면 납품 중단입니다. 그 말을 들은 날, 아내는 조용히 냉장고 문을 열었다. 김치통은 비어 있었고 찬장은 바람이 스쳐 지나갈 만큼 썰렁했다. 아내는 말없이 무릎을 꿇고 텅 빈 통 앞에 앉았다. 손등으로 눈을 훔치는 뒷모습이 나는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그 모습은 말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말해 주었다. 그날 저녁 라면 한 봉지를 반으로 나눠 끓였다. 오래된 냄비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식당 안은 낯설 만큼 조용했다. 여보, 어르신들 안 계시니까 이렇게 조용하네요. 아내는 웃으며 말했지만 손은 젓가락을 제대로 쥐지 못할 만큼 떨리고 있었다. 퇴직금은 이미 바닥났다. 카드값도 공과금도 밀렸고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못 챙겨줬다. 은행 통장은 마이너스로 찍혀 있었고 요양원 명의로 잡혀있던 아파트의 담보대출은 연체 독촉장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우편 봉투엔 경매 진행이라는 단어가 굵은 글씨로 박혀 있었다. 내 이름으로, 내 책임으로,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무게로. 그 와중에도 민기는 아주 태연했다. 곧 좋아질 겁니다. 지금은 다들 힘든 시기잖아요. 장인어른 조금만 더 견뎌주세요. 그 말은 차라리 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저 시간을 끌기 위한 말뿐이었다. 결국 망가지는 건 우리뿐이었다. 전기료가 끊기자 식당 불이 꺼졌고 며칠씩 물도 나오지 않았다. 밤이 되면 어르신들이 화장실을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간병사들 얼굴에 떠오른 불안은 이제 두려움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날 밤 식당 한가운데에서 아내가 무릎을 꿇었다. 주저앉은 채로 울기 시작했다. 처음 보는 울음이었다. 걷잡을 수 없이 숨조차 삼키지 못할 만큼 몸 전체를 흔들며 여보, 이러다 사고 나면 어떡해요? 사람 다치면 어떡하냐고요? 우리 정말 망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인정했다. 망했구나. 아내의 희망도, 우리의 노후도, 삶이라는 이름도. 그 이후로 민기와의 연락은 완전히 끊겼다. 전화는 받지 않았고 메시지에도 답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그가 다닌다는 회사를 직접 찾아갔다. 아, 그분요. 벌써 퇴사한 지 꽤 됐어요. 어디로 갔는진 저희도 몰라요. 그 말을 듣고 돌아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차장까지도 걷지 못했다. 아내가 말없이 팔을 내어주며 부축했다. 그 따뜻한 팔에 의지한 채 나는 무겁게 속삭였다. 선영아, 미안해. 그녀는 오히려 나를 토닥이며 말했다. 괜찮아요, 여보. 우리 둘이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 말 한마디가 오히려 더 아프게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날 밤 집으로 등기 우편이 도착했다. 봉투를 뜯는 순간 손끝이 찢기는 듯했다. 담보 대출 연체로 인한 경매 진행 통보. 문장은 차가웠고 문서의 활자는 칼날 같았다. 그 순간 내 모든 것이 무너졌다. 숨소리조차 무겁게 가라앉은 밤이었다. 요양원에 들어간 총 금액은 약 8억 5천이었습니다. 그중 사위 민기가 보탠 돈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내 퇴직금 그리고 아파트 담보대출 전액. 그 모든 게 폐업과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종이장 몇 장과 함께 나의 30년이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후 가까스로 한번 민기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나는 혹시라도 상황을 정리하려는 건가 싶어 마지막 기대를 품고 전화를 받았지만 돌아온 목소리는 차분하리만치 무심했습니다. 그건 장인어른 명의로 하신 거잖아요. 전 법적으로 책임 없어요.
그 말은 음성이라기보단 칼날 같았습니다. 심장을 찌르는 듯 단박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도움을 준 적도 책임진 적도 없으면서 그는 아주 냉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처음엔 능력 없던 사위가 이제는 뻔뻔함까지 더해진 겁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에게 남겨진 건 갚을 길 없는 빚더미와 보증금조차 마련하기 힘든 현실뿐이었습니다. 집을 정리하던 날 아내는 장롱 깊숙이 넣어뒀던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전 결혼식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그녀와 젊고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는 제 모습. 그걸 바라보던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는 게 그게 제일 슬퍼요. 소진이 여기서 처음 걸었잖아요. 우리 가족 사진도 다 여기서 찍었고 그 말에 나는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소진이 쓰던 작은 방에 이불을 펴고 나란히 누웠습니다. 천장엔 낡은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내려앉았고 숨소리 하나에도 밤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한참을 말없이 누워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밖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삶도 집도 기댈 어깨 하나 없는 끝자락에서 우리는 마침내 등 돌릴 꽃 하나 없는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갈 곳을 찾아 떠돈 끝에 안산 외곽의 반지하 방 하나를 구했습니다. 창문은 벽돌 담장을 향해 열려 있었고 화장실은 복도 끝 공용으로 하나뿐. 도착하던 날은 한여름이었지만 방 안은 음습했고 눅눅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천장 모서리에선 오래된 물자국이 검게 퍼져 있었고 벽엔 곰팡이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이곳이 정말 사람이 사는 곳일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만 우리에겐 더 나은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짐이라고 해봤자 장바구니 하나와 낡은 보자기 몇 개뿐. 이삿짐 트럭조차 부르지 못한 이사는 그저 고개 숙인 채 걷는 발걸음이 전부였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걸레를 꺼냈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문질렀습니다. 벽 틈에서 벌레가 튀어나와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닦고 또 닦았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다 어느새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늘 그랬습니다. 자기 고통보다 가족의 걱정을 먼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을 땐 도시락 2개를 싸기 위해 손이 트도록 반찬을 만들고 아이들 학원비가 밀리지 않게 하기 위해 자기 보험을 해약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이렇게 낡은 방에서 벌레와 싸우며 바닥을 닦고 있는 모습이 나에겐 무엇보다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참을 수 없는 죄책감에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평생을 고생만 시킨 죄. 그날 저녁 우리는 방 안 켠 작은 가스버너 위에 남은 찬밥을 얹었습니다. 국도 없었고 반찬도 없었습니다. 말라붙은 밥에 따뜻한 물을 붓고 간장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아내는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런 게 더 좋아. 속도 편하고 간도 딱 좋아. 그 말에 억지로 웃는 입꼬리는 올랐지만 나는 숟가락을 들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그 말은 아무렇지 않은 첫 건넨 마지막 자존심 같았습니다. 이 사람은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이들 밥부터 챙기고 남편 자존심 먼저 세워주고 자기 입엔 언제나 마지막 남은 조각을 넣던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는 늙어서는 찬밥에 물 한 사발로 하루를 넘기고 있다는 사실이 도저히 참기 힘든 눈물로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내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도 가지 못한 채 무릎이 툭 풀리듯 주저앉았습니다. 어지러워. 그 한마디가 끝이었습니다. 몸이 앞으로 고꾸라지며 바닥에 닿았고 입술은 하얗게 발해 있었으며 말도 눈빛도 생기라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눈동자는 텅 빈 채
천장 어딘가를 멍하니 떠다녔습니다. 그 순간 나는 무너졌습니다. 비명을 질렀는지 통곡을 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습니다. 단지 제발 살려주세요 라는 말만 무한히 되풀이했던 것 같습니다. 정신없이 119를 눌렀고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질 때 나는 그녀의 손끝을 놓지 못한 채 따라붙었습니다. 눈앞이 희미해지는 와중에도 단 하나의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설마 지금 이대로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아내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의료진의 발걸음이 분주히 오가는 가운데 간호사 한 명이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 이번 수속을 위해 잠시 저쪽으로 가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작고 낡은 책상 앞에 앉았고 손은 본능처럼 지갑을 뒤졌습니다. 그 안엔 구겨진 1,000원짜리 3장이 전부였습니다. 신용카드는 이미 정지됐고 체크카드는 마이너스로 찍힌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은행 앱을 열어도 잔액은 0 또는 라는 숫자만이 떠 있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빌릴 사람도 없었습니다. 연락할 친척도 친구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마지막으로 머릿속에 떠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 우리 딸 소진이. 나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야 하는가? 체면도 자존심도 다 내려놔야 하는가? 그날만큼은 정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도움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무거운 것인 줄 몰랐습니다. 딸에게 전화번호를 누르는 그 짧은 몇 초가 어쩌면 내 생에서 가장 긴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를 눌렀다 지우길 몇 번. 숫자 창을 멍하니 바라보며 손끝이 망설임 속에서 떨렸다. 숨을 길게 들이쉬고 마침내 통화 버튼을 눌렀다. 뚜뚜. 2번의 신호음 끝에 들려온 목소리. 아빠, 왜요? 단호하고 건조했다. 낯설 만큼 딱 잘라 묻는 말투였다. 마치 이 전화가 지금 불편하고 귀찮은 일이라는 듯이.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소진아, 엄마가 지금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있어. 병원비가 하나도 없구나. 혹시 조금만 도와줄 수 있을까?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딸의 목소리가 냉정하게 잘라 들어왔다. 누가 아빠더러 그 사람 믿으라고 했어요? 요양원 한다고 했을 때 전부터 말렸잖아요. 그건 다 아빠 선택이었잖아요. 왜 이제 와서 저한테 기대요? 그 말은 칼처럼 찼고 빠르게 베었다. 그 아이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저도 지금 남편 사업 때문에 숨 막혀요. 애 학원비도 밀렸고요. 솔직히 엄마 병원비까지 감당할 여유 없어요. 짧고 단호한 문장. 그리고 뚝 전화를 끊는 기계음이 내 가슴을 정통으로 찔렀다. 어떤 말보다 날카로운 음이었다. 나는 멍하니 휴대폰을 든 채 그대로 굳어버렸다. 숨이 막혔다. 말도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소진이는 우리가 평생을 바쳐 키운 딸이었다. 그 아이에게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주겠다는 마음 하나로 민기의 말을 믿었고 요양원을 시작했던 거였다. 그 모든 선택이 결국은 딸 내외의 안정을 위한 결정이었다. 그런데 지금 단 한 번, 정말 단 한 번 도움을 청한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차갑고 무정하게 돌아올 줄은 정말 몰랐다. 아픈 아내를 살리기 위해 손을 내민 것뿐인데 그 손이 허공에서 잘려나가는 느낌이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가족이란 말이 늘 따뜻한 건 아니라는 걸 한 번의 잘못된 믿음이 삶의 마지막까지 이렇게 처절하게 돌아올 수 있다는 걸. 그날 밤 나는 병원 침대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아내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고 팔에는 링거 바늘이 꽂힌 채 살아있음을 증명해 주는 건 오직 가느다란 숨소리뿐이었다. 그 얼굴을 바라보다 문득 가슴 한복판에서 뭔가가 치밀어 올랐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걸까? 단칸방에서 시작해서 악착같이 모으고 아끼고 참고 살아왔던 그 수십 년. 겨울에도 새벽같이 일어나 반찬가게 도시락을 사던 아내. 손이 터지고 허리가 휘어도 딸 도시락만큼은 빼먹지 않았던 사람.
그 시간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작게, 아주 작게 입술을 떼며 속삭였다. 여보, 정말 미안해. 그 한마디조차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지금 말해봤자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그런 생각에 입술 끝이 떨렸다. 이 사람은 원망을 모르는 사람이었다. 딸 학원비를 먼저 내야 한다며 본인의 보험은 나중에 들어도 된다고 말하던 사람. 당신 것 하나만 잘 챙기면 됐지. 그 말에 나는 고마워하면서도 미안함을 미뤄두었다. 그땐 몰랐다. 그 말이 나중에 내 심장을 그렇게 후벼 팔 줄은. 무력한 나 자신이 너무 한심했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지금 이 현실이 그저 밉고 원망스러웠다. 그날 밤 병원 앞 편의점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뒤적였다. 노동직 단기 알바 앱을 켰고 한 줄 한 줄 읽어나갔다. 새벽 5시 현장 집합. 건설 인력 구함. 경력자 우대. 망설임 없이 신청 버튼을 눌렀다. 이제는 체면도 자존심도 중요하지 않았다. 단 하루라도 이 사람 곁을 지킬 수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었다. 병원을 나서 돌아오는 길. 안산의 그 반지하 골목은 유난히 조용했다. 가로등은 군데군데 꺼져 있었고 벽 사이로 스며드는 축축한 바람이 피부를 스쳤다. 방 안은 비어 있었고 어둠은 유독 더 깊었다. 나는 방 구석에 쪼그려 앉아 신문지로 문틈을 막았다. 그 위로 떨어지는 싸늘한 외풍이 마치 삶의 균열처럼 느껴졌다. 떨리는 손으로 내일 입을 작업복을 꺼내 접었다. 이미 수차례 빨아 입은 낡은 셔츠엔 오래된 얼룩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나는 그걸 털어내며 중얼거렸다. 내일만 딱 하루만 버티자. 그 다음은 또 내일 생각하자. 이불도 없는 바닥에 몸을 눕혔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천장 구석의 곰팡이 자국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내가 쓰러지던 그 순간이 자꾸만 떠올랐다. 나 조금만 쉬면 괜찮아질 거야. 그 말을 남기고 기운 하나 없이 바닥에 주저앉았던 그 모습. 푸석한 입술과 축 늘어진 팔. 119를 누르던 내 손끝의 떨림까지도 생생했다. 구급차 사이렌이 울리며 도착하기까지 단 몇 분이었지만 그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내가 정말 너무도 원망스러웠다. 탁상 위의 시계가 03시 00분을 가리켰다. 그 조용한 초침 소리가 어쩌면 내 심장을 때리는 소리처럼 느껴졌다. 나는 말없이 그 조용한 새벽 속에서 또 조용히 눈물을 삼켰다. 다음 날 아침 해가 채 뜨기도 전 나는 병원에서 조용히 빠져나왔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그보다 더 무거웠다. 지하철역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며 편의점 앞에 멈춰 섰다. 진열대 한쪽에 놓인 삼각김밥 중 가장 싼 것을 골랐다. 계산을 하며 지갑을 꺼냈다. 주머니 속에 남아있던 구겨진 1,000원짜리 한 장. 그게 지금 내가 가진 전부였다. 병실로 돌아와 그 작은 삼각김밥을 반으로 잘랐다. 하나는 조심스레 입에 넣고 나머지 반은 입을 열지 못하는 아내 옆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여보, 나 먼저 먹을게. 당신도 어서 나와서 같이 먹자. 그 말은 마치 내 안에 깊이 묻혀 있던 무언가를 끌어올리는 주문처럼 목을 더 뜨겁게 조여왔다. 이 작고 초라한 한 조각조차 과연 다시 함께 나눌 날이 올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밥을 넘기지 못하고 있자니 어깨가 자꾸만 떨렸다. 아내는 조용히 누워 있었다. 눈은 감은 채 미세한 숨결만이 살아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유리창 너머 멀어져 가는 사람을 보는 듯했다. 창밖으로는 부드러운 햇살이 천천히 비치고 있었지만 내 마음엔 여전히 긴 새벽이 머물고 있었다. 의사 선생님은 하루에 한 번 조용히 병실을 들렀다. 맥박을 확인하고 링거를 살펴보며 언제나 같은 말을 남기고 돌아갔다. 조금 더 지켜보죠. 그 말은 이제 희망보다는 체념에 가까운 문장처럼 들렸다.
링거를 교체하러 온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래도 아직 체온도 안정적이고 반응도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를 전했지만 속으론 설명할 수 없는 막막함이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아내의 손을 잡고 있으면 가끔 아주 희미하게 손가락이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조용히 말을 건넸다. 여보, 나야. 들리죠? 나 여기 있어요.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매일 밤 병원 의자에 기대어 잠시 눈을 붙이고 새벽 5시면 작업복을 챙겨 병원을 나선다. 지하철 첫 차에 몸을 실으면 나처럼 침묵 속의 하루를 준비하는 이들이 함께 있었다. 현장에 도착하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나는 그들 틈에 조용히 섞여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렸다. 평생 책상에만 앉아 있었던 몸이라 삽을 드는 것도 시멘트를 나르는 것도 어색했다. 하지만 젊은 일꾼들은 내 사정을 묻지도 판단하지도 않았다. 형님, 또 오셨네요. 오늘도 같이 해요. 그 한마디가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 서툰 손놀림에도 누구 하나 눈살을 찌푸리지 않았고 일이 끝나면 캔커피 하나를 건네며 말했다. 내일 또 뵐게요. 그 짧은 인사가 이 낯선 곳에서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유일한 말이었다. 하루 일당 7만 원. 그걸로 아내 병원비며 약값의 일부라도 낼 수 있다면 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다. 왜 이제서야 이런 마음을 알게 됐는지 참 어리석었습니다. 이렇게라도 일할 수 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병원에 도착하면 아내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습니다. 숨소리는 가늘고 말은 없고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매일 어제처럼 말을 겁니다. 여보, 나왔어. 오늘도 잘 다녀왔어. 간병인 선생님이 잘 챙겨주셨지? 걱정 말고 푹 쉬어. 내 목소리가 닿기만 해도 언젠가는, 정말 언젠가는 그 눈동자가 나를 향해 다시 열리지 않을까. 그런 희망 하나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날도 나는 조심스레 그녀의 손을 잡고 복도 끝 창가 의자에 기대어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하루 품삯 대부분은 병원비로 나가고 남는 건 늘 허기와 피로뿐이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불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가 배고픈 건 참을 수 있어도 이 사람의 고통은 눈앞에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잔잔히 들려오는 그 새벽. 나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여보, 약값은 걱정 마. 내일도 일 있어. 조금만 더 버티자. 지금 이 순간에도 그녀는 여전히 중환자실 침대 위에 누워 있습니다. 말도 눈빛도 움직임도 없이. 하지만 나는 오늘도 퇴근하듯 병원으로 향합니다. 작업복은 먼지로 덮였고 손톱 밑은 까맣게 물들었지만 그 손으로 아내 손을 잡는 것만은 단 하루도 빠진 적 없습니다. 언젠가 그녀가 다시 눈을 뜨게 된다면 나는 말할 겁니다. 많이 기다렸지. 이제야 왔어. 그리고 꼭 약속할 겁니다. 2번 다시 당신을 아프게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혹여 그날이 끝내 오지 않더라도 나는 끝까지 이 사람 곁을 지킬 겁니다.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걷고 밥 한 끼 챙기지 못한 채 잠도 자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티는 마음이란 게 말로는 도저히 다 전할 수 없는 감정이라는 걸 나는 이 시간을 통해 배웠습니다. 어쩌면 우리 부부가 너무 순진했던 걸지도 모릅니다. 가족이라는 단어 하나에 서로를 너무도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노후 자금은 생의 마지막 희망이라는 걸요. 단 한 번의 믿음이, 단 한 번의 선택이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는 것을요. 혹시 지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부디 저희의 이야기를 가슴 깊이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 기적처럼 아내가 다시 눈을 떠준다면 나는 그 사람의 미소 하나, 밥 한 끼에도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당신의 마음에 스친 감정이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짧은 공감이든 오래 남는 울림이든 당신의 목소리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따뜻한 순간을 전할 수 있는 다리가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부디 평안하고 따뜻하기를 바랍니다.